이게 배란이 좀 늦게 와가지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은근히 또 긴장되네. 안녕하세요. 2차 시험관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 진료실에 크리스마스 캐롤도 틀고 트리도 설치했어요. 원래 채취하고 나면 항체 기능이 좀 부족해서 생리가 조금 빨리 나오거든요. 예상대로 이번에 저는 3일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난자 채취한 그 다음 생리는 많이 과배란했던 것 때문에 호르몬 축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아직 걸리기 때문에 배란이 평소보다 늦게 될 수 있어요. 이 다음 생리를 시작을 해야지 다시 채취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배란이 좀 늦게 와가지고 이미 배란이 됐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 완전 조금밖에 안 됐구나. 생리가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늦어지신 건가요? 네. 며칠? 네. 저거다. 저거. 간단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제가 보고 중요한 거는 질초음파로 봐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황영빈님에게 진료를 보고 오늘 그럼 증상 같은 거는요? 배가 묵직하거나 생리가 돼야 돼? 없어요. 채취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붓기 다 빠지고 완전 평소 상태가 됐어요. 저는. 그런데 배란이 늦어질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진짜 배란 점액도 안 보이고 배란들 기미가 없는 것 같길래 배란 초음파를 중간중간 봤어요. 근데 안 자라고 늦게 자라더라고요. 지금은 무려 생리 시작한 지 25일 차입니다. 이제서야 배란 점액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르몬 검사를 해봤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배란이 되려는 신호가 이제 나왔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질염, 방광염 걸리고 지금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더 늦어진 것 같아요. 제 컨디션 때문에. 제가 듀파스톤을 미리 처방을 했었는데 듀파스톤이라는 약은 프로게스테론 약인데 다들 시험관 이식 후에 황체기를 보강하는 목적으로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듀파스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첫 번째로 난포 동기화, 두 번째로 이번 스케줄을 PPOS라는 프로게스테론을 이용해서 조기 배란을 억제하는 프로토콜을 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난포를 키울 때 보니까 난포 크기가 너무 제각각이더라고요. 난포 크기가 제각각이면 아무래도 난자 채취 일정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큰 애를 기준으로 잡을지 작은 애를 기준으로 잡을지 작은 애를 기준으로 다 키운다면 채취하면 큰 애 때문에 조기 배란이 될 수 있고 큰 애를 기준으로 채취를 하면 작은 애들은 위성숙 난자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난포 크기가 너무 제각각인 것 같아서 듀파스톤으로 난포 동기화를 좀 시켜놓고 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듀파스톤 먹고 피검사를 했는데 시험관 2차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생리가 이번에 너무 밀렸기 때문에 듀파스톤을 끊고 생리를 기다렸다가 늦어지는 게 싫어서 랜덤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랜덤 스타트는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보통 시험관은 생리를 시작하고 나면 스타트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난포가 생리 시작 후에만 자란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사실 난소 안의 난포들이 생리 주기 내내 여러 번의 파도처럼 새로 자란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생리를 꼭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사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생리는 시작 안 했지만 피검사 한 날을 1일 차로 치고 초음파에서 특이소견만 없으면 시험관 2차 주사제 약을 투약하려고 합니다. 진짜 두껍네. 그러게요. 이번 프로토콜은 PPOS로 심플하게 갈 예정이에요. 먹는 프로게스테론인 듀파스톤을 주기 처음부터 난자 채취 전까지 쭉 복용하면서 조기 배란은 억제할 거예요. 그래서 주사제 사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체 다 냉동을 해야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다른 부가 약제 없이 그냥 IVFM 하나만으로 가보려고 하고요. 지난번에는 토탈 450유닛을 맞았는데 300도 충분히 고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0유닛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섞기 전에는 냉장 보관약인데 섞고 나면 상온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앰플에 600유닛인데 제가 하루에 300유닛씩 맞으니까 섞어 놓고 외래에 냅뒀다가 외래에서 다시 맞을 예정입니다.
제가 주파수톤을 난포 동기화를 위해서 10일간 먹었잖아요. 근데 주파수톤이 타겟이 굉장히 정밀한 프로게스테론 제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게스테론 제제나 뭐 질정 이런 것들은 남성 호르몬이나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같은 것까지 건드려가지고 굉장히 붓고 여드름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이 주파수톤은 그런 수용체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붓고 여드름 나고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프로게스테론 제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용량을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졸린 이유가 뇌에 있는 가바 수용체를 건드려서 그런데 주파수톤은 거의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곤함도 거의 없어요. 지원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이식 가능한 게 안 나와가지고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안 그래도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 처방도 하고 권유드리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제가 난임 교과서랑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영양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환자분들한테 나눠드립니다. 사실 영양제는 그냥 엄청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내 컨디션 좋게 하는 거 내지는 하는 데까지 해본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엄청 효과가 막 절대적으로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 검증되지 않은 비슷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구가 되어 있는 거를 하는 게 낫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몇 가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아니면 종합영양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비슷하게 싼 걸로 막 사서 조합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걸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도 사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다 여기 나오는 대로 고용량을 다 챙겨서 먹다 보니까 위장관 부작용도 생기고 또 그냥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아예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적어놓은 거는 제가 각각 브랜드들 다 성분 비교를 해서 제일 함량이 높은 거를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난임 종합영양제 하나, 뭐 플러스, 뭐 이노시 내지는 아르기닌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멜라토닌도 처방받아서 드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체크를 해보니까 꽤 균일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염색하고 머리를 잘랐거든요. 시험관 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염색, 파마, 그리고 보톡스, 레이저 시술 이런 거 해도 되냐는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임신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 행동에 제약이 있지는 않거든요. 모든 화학 물질들, 약품들 그런 게 아기한테 영향이 있으려면 태반이 일단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태반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파마나 염색 이런 거는 다 하셔도 됩니다.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레이저 시술도 마찬가지고요. 시험관을 한다고 해서 굳이 미용 시술 같은 것들을 전혀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같은 거는 시험관 중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술이나 담배 자체가 몸 자체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임신 전에 한 술이나 담배가 태어난 아기한테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을 하더라도 솔직히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술이나 약 같은 거는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보톡스도 이론적으로는 임신 중에 맞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보톡스는 분자량이 엄청 커서 태반을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보톡스도 임신 중에 맞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보톡스 같은 물질로 임신 중에 연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찜찜하니까 위험을 감수를 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파마 염색 같은 것도 사실은 흡수되는 화학 물질의 양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혹시 찜찜하니까 임신 12주에서 16주 정도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 이후에는 파마랑 염색도 다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운동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런데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난소가 많이 붓는 시술이다 보니까 난소가 꼬일 위험이 있어요.
난소는 한 2, 3cm 정도 되는 장기인데 난소면은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커지면은 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얘가 막 꼬여요, 이렇게. 난소에 매달려 있는 줄에는 난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들이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꼬이면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난소가 괴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통증과 심하면은 난소까지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응급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 과격한 운동을 제한을 하는 건데 사실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생각보다 고강도 운동을 해도 난소 염전이 일어나진 않더라, 그런 논문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꼬이면은 나한테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강도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완화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이득이라고 그 논문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이 꼬이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난소로 가는 혈류가 조금 줄어들면서 난포 발달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복압이 상승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또 꼬이거나 난소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강도 운동은 추천을 드립니다. 비만이거나 다량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중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피해야 될 운동 종류는 몸을 막 엄청 비트는 동작, 그리고 굉장히 복압이 많이 높아지는 동작, 그리고 점프를 하면서 충격이 가하는 동작. 그래서 러닝보다는 이 운동이 조금 더 좋기는 하고요. 필라테스나 뭐 요가 같은 거를 하더라도 물구나무석이나 뭐 거꾸로 되는 동작이나 너무 심하게 비트는 동작보다는 좀 정적인 동작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영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채취 후에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영은 한동안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원래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한 5일 정도까지 중간 체크 할 때까지는 난소가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중간 체크부터 난자 채취까지는 조금 강도를 낮추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발레를 하지만 난자 채취 전 며칠 정도에는 점프 동작이라든지 턴 동작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피하고 플리에나 탄듀 이런 동작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운동을 절대 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가 되니까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은 난소가 많이 붓거든요. 이 운동은 다 난자 채취가 몇 개 됐냐, 몇 개의 난포가 자랐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라면은 그만큼 난소도 붓고 그렇기 때문에 채취 후에 일주일은 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적당히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자랐다? 그러면은 한 채취 후에 3일 정도만 좀 쉬시고 나머지는 슬슬 운동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9시입니다. 역시 저는 되게 난포가 빨리 자라가지고 주사 8일 맞고 다 자랐어요. 오늘 9일차인데 바로 난자 채취 날짜가 잡혔고 지금은 난자 채취 35시간 전입니다. 오늘 터치는 주사를 오비드렐과 데카펩틸을 맞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카펩틸을 같이 맞으면 난자 성숙도를 조금 올려주고요. 난자 채취 전에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평소에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메가3가 살짝 혈액 응고를 더디게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하면 한 36주부터는 오메가3를 끊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출산할 때 너무 출혈이 많을까봐. 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혹시 피부과에서 보톡스나 리쥬란 시술 같은 걸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메가3를 계속 먹는 주기에 시술을 하게 되면 퐁퐁퐁퐁 그 주사 맞는 그 부위마다 조금씩 피가 더 잘 맺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멍도 더 잘 들고. 이게 오메가3가 혈액 응고를 조금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데 사실 오메가3를 드셔도 막 과도한 출혈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난자 채취 한 5일에서 일주일 전 정도에 오메가3를 끊으면 그래도 바늘을 찔렀던 부위에 물혈이 좀 줄 수 있어서 통증이나 회복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듀파스톤으로 PPOS 프로토콜을 하면서 주사제는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저조차도 지금 시험관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보냈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이랑 같이 쓰니까 사실 질 분비물도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유방통증도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시험관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게 할만할 것 같아요. 키를 크게 해. 턱을 들면은 안 돼요. 뒤꿈치를 들어야지. 근데 우리 아무런 안내도 받고 오지 않아. 너무 자연스러워. 첫 번째랑 두 번째 준비의 차이점? 그런 것도 있어요, 원장님? 생리통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게 느껴질 생각을 하니까 아, 더 스트레스. 오히려 아는 게 무섭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도 지난번에 네. 채취하고 나서 저녁에 엄청 배가 붓더라고요. 아, 거의 막 늦게까지 먹고 음. 모르는데 그러고 한숨 자고 나니까 완전 괜찮아졌어요. 은근히 또 긴장되네. 사람들 항상 두 번째부터 더 긴장하잖아요. 화이팅! 다행이다. 근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아파요. 별말 안 했어요, 저? 전혀요. 아, 진짜? 다행이다. 원장님 진짜 가만히 계세요. 아예 그냥. 정신력이야, 이거는. 이번에 전처치도 해가지고 좀 균일하게 잘 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채찍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또 진료 보셔야 되잖아요. 네. 외래방. 총 5개의 난자가 채취됐고요. 그 중에 3개는 성숙 난자, 2개는 미성숙 난자였어요. 3개를 익시 시술을 해서 모두 수정이 되었고, 그 3개 중에서 2개는 3일 배양에서 4일 배양 넘어가면서 분열이 중단되었고요. 하나가 5일 배양까지 살아남아서 PGT 검사를 보냈습니다. PGT 검사에서 비정상이 나와서 냉동은 하지 못했어요. 진짜 쉽지 않네요. 와, 이거 보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어요. 우선 이제 생리가 나오면 원래 한 달 쉬어야 되잖아요. 그 쉬는 동안 어차피 배란이 하나 되는 거 그냥 넘기지 말고 자연주기로 채취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때는 마취 없이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오 스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일단 해봐야죠 뭐. 3차 브이로그로 또 돌아오겠습니다.